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인데요.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땅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E, B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개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의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액순환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땅콩은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 아시나요?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트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준답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 기억력과 합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요.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산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 효능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수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포함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9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땅콩은 당뇨병 예방 및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죠.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땅콩의 효능 5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능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6번째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줘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7번째는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랍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아시나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요.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또한 땅콩의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덜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은 과정에서는 이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삶아 드셔야 한다는 것 아셨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것은 아니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요. 다만 가공된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 알려드릴게요.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알레르기 있는 분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 혀의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호흡곤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도 땅콩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20알 정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닌데요. 땅콩의 겉면 위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해야 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산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죠. 따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쇄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쇄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그 양이 완전히 적다는 것입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산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하루 한 잔 정도로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인 거예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로만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단순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응량이니 하루에 5잔, 6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2잔 정도까지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믹스커피의 성분 3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의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미국 건강 매체 캔서 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란 이야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커피에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만큼 카페인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의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간략히 소개해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 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들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가 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라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 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에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요. 강황 속의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의 커큐민 흡수율을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페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며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만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서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 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효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어서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 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는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채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고 호박씨 깐다고도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슘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은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